정치원을 시작합니다. 김경진, 김유정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장관을 후보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명을 하셨는데 사실 뭐 한미 정상회담 식약처장도 했고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제 뭐 여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좀 남성이 너무 좀 많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 요거를 좀 가만히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내각에서는 사실은 환경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딱 두 분밖에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도 지금 대변인밖에 안 계셨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외신 기자 지적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이제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제 저녁 만찬 하실 때 아마 비슷한 취지의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의외로 대통령께서 쿨하게 내가 좀 시간이 짧았던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좀 새로운 차원에서 인사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게 곧바로 이번 인사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서도 동시에 또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고 경륜이 풍부하신 분들을 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명이 됐으니까 저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인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유연성 있다라고 좀 볼 여지도 있을까요? 아니면 좀... 글쎄, 당에서는 개별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데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이랄지 김상희 부의장의 어떤 충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후보자들 검증할 때 한 참모의 이야기도 또 귀담아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들이 누적돼서 또 이렇게 후보자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또 솔직하게 시야가 좁았다, 그리고 생각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선 캠페인 내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또 뭐 성인지 감수성 예산으로 북핵을 막겠다, 이런 여가부 폐지 선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인사가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지역별, 성별, 인위적인 뭐 안배 없이 능력 본위로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공언했던 대통령의 어떤 그 인사 철학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것들에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여성 인사에 대한 이런 적극성 플러스 배제됐던 호남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김경진 의원님처럼 선거 때도 고생하시고 했던 호남 출신 인사들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기용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기조 얼마나 잘 이어질지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사실은 이번 그 장관, 두 명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지방선거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상보다는 조금 일찍 나온 배경은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성정이나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걸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인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하시는 그런 스타일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부분 뭐 이게 당에 소속돼 있거나 또는 인수에 관련이 돼 있거나 뭐 이랬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떤 직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에 이제 가령 교육부 장관을 지명을 했을 때 사실은 이번에 지명되신 분도 지난번에 함께 고려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한 5배수 정도를 가지고 지난번 인사할 때 고민을 하셨다는 것 같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아마 누적된 인재 풀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 아마 지명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기왕이면 그 일기 내각에서 지금 그 낙마한 분들에 네. 대한 유감 표명이나 또 진솔한 사과도 동시에 수반됐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 아울러서 하고요. 저는 이제 일기 내각이 두 자리가 채워지면 이게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뭐
빨리 적극적으로 그 인사 후보자 지명을 해서 일개 내각을 완전체로 출범시키는 것에 방점을 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야당이나 또는 뭐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성 인재가 너무 없다는 거, 내각의 여성이 너무 중용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아울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거의 유불리 따지지 않고 네. 대통령을 속으로 어떤 속내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따지지 않고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봅니다. 김경진 의원께 요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그 두 분 낙마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추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지난번에 추천 배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만한 대목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읽으세요? 저는 몰라요. 이건 사실관계 취재에 대한 대목인데 사실 뭐 굳이 제가 취재를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네, 네. 취재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다음 주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분류되는 것 인수위에서 같더라고요. 뭐 이태규 의원이 그러니까.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또 그것조차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순애 후보자의 뭐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부총리 합당하냐 안 하냐는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변론으로 치더라도 뭐 또 약속한 바에 따른 공동정부 구성에 한 자리라도 수용하려고 했던 노력한 흔적이라고 뭐 엿볼 수 있겠죠. 네. 좋게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그 부분 한번 좀 넘어가보죠. 다음 주에 가기 전에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과거 발언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이죠. 그래서 침해 가능성 언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는 것 같은데 두 후보의 그런 그 청문회 통과 여부는 좀 어떻게 좀 점치고 계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기왕에 그 여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실 거였으면 조금 더 이런 논란이 없는 인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서둘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은 들어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여성 후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 막말 논란이 당시에는 좀 심각했었죠. 그리고 20대 비례대표 의원이었는데 공천 탈락이 반드시 이 막말 논란 때문에 공천이 안 됐던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그게 원인이었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대통령실 내에 성비위, 뭐 간첩 조작 담당 검사 이런 모든 포함해서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번 정호희 후보자 낙마한 이후에 지명한 여성 후보자 그것도 지명 철회하실까요?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문회에서 좀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보고 또 사과나 이런 여기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이 좀 전제되어야 되겠죠.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박순애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전문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공공행정 전문가인데 교육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덕성 논란이 없다면 이 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 검증도 제대로 돼야 되겠죠. 특히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승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현직 의원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국회의사 청문회에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해명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과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 말씀 들어볼게요.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얼마만큼 청문회 잘 하는 해명하느냐. 과정에서 진솔하게 사과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제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그 쇄신 요구 또 이제 86 용태론 이 얘기가 이제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상황이. 조금 이제는 그 전에는 이제 뭐 당의 지도부 간의 뭐 불협화음이 좀 노출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약간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이 상황의 속에서 이제 박 위원장의 쇄신안이 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좀 있겠습니까?
정당이 그렇게 조용하면 뭐 정당이겠습니까? 원래 시끌시끌하고 또 뭐 이런 분란도 있고 그런 것이 원래 당의 본질인데 더군다나 대선 패배하고 나서 뭐 제대로 뭐 다시 추스리고 반성하고 이럴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도 못하고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으로서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로 뛰는 이제 이 선수들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나 또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일사불란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은 틀린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런 선거, 전국적인 선거, 시체말로 핑계가 없었더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었죠.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이 솔직히 말해서 대선의 패배에 무슨 책임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을 때도 사실은 그 직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이제 눌러 앉는 그런 상황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어떤 보완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에게 노련함, 어떤 정치적인 연륜 이런 걸 기대하고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100번 옳은 말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을 탓할 것이 아니고 노련하고 정치적 경험 많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나 그 밖에 당의 중진들이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포용하고 가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뚝 자를 것이 아니고 좋은 의견이고 앞으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것들인데 지금은 촉박하니 선거 이후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그 반성과 함께 원인 분석과 함께 우리가 논의를 하겠다. 이 정도로 하고 가는 것이 맞았다고 보는데 그냥 뚝 잘라서 개인 의견이다. 뚝 잘라서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분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조금 과도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방선거 당장은 어렵겠죠. 당장 지금 6일밖에 안 남았는데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이야기들을 뭐 논의하고 또 이걸 추진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짚고 또 매듭을 짚고 넘어갈 일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5년 뒤에 우리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경진 의원께서는 사실 뭐 다른 당 이야기니까 이번에 이런 박지원 위원장으로 인해서 그 노정이 된 그런 갈등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적을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이미 큰 틀에서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민심이 어느 정도 정해진 큰 흐름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와중에 조금이라도 그 불리함을 좁힐 수 있는 이 계기가 됐겠지만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서 그냥 현재의 불리한 상황이 그대로 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민주당 당원이 아닌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는 민주당이 참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된 게 최근에 한 3, 4년 동안에 세 개의 큰 사건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조국 사건. 네. 조국 사건 때 결국은 뭐 100만 명이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다고 주장을 했고 뭐 화면에 잡히고 이랬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 주장하고 달리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을 나오는 쪽쪽 지금 조국 씨 주장하고 다른 결론의 사실관계와 거기에 따른 형의 선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민주당 전체 집단으로서 민주당의 지도자들과 민주당의 당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우겨왔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판명이 된 거고 이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지난번 이제 작년에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자질과 여러 가지 참신한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의혹과 비리라고 지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두 번째 패착이고요. 마지막 패착은 사실은 이건 참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님과 관련된 건으로 인해서
민주당 특히 친문 세력의 점체가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의 사법기관을 어떻게든지 이게 파쇄시켜버려야 되고 검찰을 공중분해하고 이 기능을 없애버려야겠다는 이 전제하에서 국정을 운영해 왔거든요, 보면. 근데 사실은 범죄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입법을 강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대단히 거리가 떨어진 어떤 행위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민주당의 패착이 있었고,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의 인식, 평가, 이게 거의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세 가지 패착을 공통적으로 꿰고 있는 세대가 누구냐면 민주당에 있는 586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큰 틀에서 지적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탈락시킨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사람 또는 그 세대가 틀린 공통적으로 범한 것까지 각별로 판단을 해서 이건 이제 추후에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다 없다가 판단돼야 될 문제고, 어쨌든 제 평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던진 어떤 문제는 대단히 맞았지만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쇄신이나 혁신에 대해서도 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야겠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큰 틀의 세 가지는 대선 패배로 저희가 다 이미 그 부분은 평가가 끝난 것 같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청년 정치인 저희가 이제 영입해서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시키는 이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키워나가야 될 인재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맞는 말은 맞는 말로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선거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어영부영 지나간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나 또는 정말 혁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처절하게 반성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보궐선거에서는 사실 인천 계양을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예상외에 사실은 접전을 벌인다는 조사 결과가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가 이 후보의 그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정치 행보에 좀 어떤 파장을 미칠지 한번 좀 먼저 좀 김연희 의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여론조사 저 수치가 거의 대부분 박빙의 수치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는 뚜껑을 까봐야 알고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여론조사 수치가 보여주는 이 상황 자체만 가지고도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과 똑같은 영향력을 두 번 다시 아마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양을에 민주당 텃밭에 출마를 하면서 사실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네. 명분은 출마를 하고 선대위원장을 하면 다른 광역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게 견인해 가서 당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였는데, 사실은 선거운동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이 화면에 잡힌 몇 가지 실책도 있었고, 또 대선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지금 구체적인 논란은 안 되고 있지만 국민들 머릿속에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것 자체가 많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지금 짐과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선거에서 도움이 안 되면은 사실은 지도자가 될 자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이제는 실질적인 정치 생명은 거의 시들어가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 너무 거물급이 나오면서 이게 지방선거가 약간의 그 대선 2차전으로 간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판단 미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 네. 지지자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선거는 없죠. 그리고 쉬운 선거도 없고요, 이 세상에. 그만큼 또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거 구도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지원 유세 와달라 이런 네. 요청도 있었죠. 당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심점이 없는 가운데. 그러나
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또 뭐 더욱 이제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운동을 대선 때처럼 조금 초반에 생각했던 게 실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만 남은 6일 동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일하고 모레 사전투표 또 그 이후에 남은 동안도 굉장히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저는 2011년에 그 성남 분당을에서 손학규 당시 후보가 했던 선거운동 이런 거를 조금 벤치마킹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분당을 선거 때 손학규 대표는 정말 의원들 한 사람 누구도 옆에 붙이지 않고 나 홀로 걸어다니면서 운동을 해서 결국 그 어렵다는 분당을에서도 그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6일은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였고 1614만 표라는 유권자의 지지가 있던 후보를 그냥 마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뭐 조금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